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경제산업 파트 마저 이어서 하고요. 시간 되면은 사회 파트까지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경제산업 소재네요. 물가가 지난 시간에 많이 올랐다 그랬죠? 자, 고물가에 정부에서는 민생안정 10가지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 맞죠? 고금리, 금리도 지금 많이 올랐죠? 고환율, 그죠? 환율 막 1,300원. 오, 진짜 1,300원대 환율은 몇 년 만에 보는 겁니까? 몇십 년 만인가요? 그죠? 자, 이런 삼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윤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었죠. 태스크포스 TF. 어떤 태스크, 업무, 특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포스, 사람들의 모임, 임시집합체, 이걸 꾸려가지고 이제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는 말이 물가와 민생 안정. 자, 물가를 잡고 민생 안정을 해야 되는데 최우선 과제다. 계속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10대 대책의 주요 내용.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해온 것들이 많아요. 그죠? 밀가루, 지금 빵값이 엄청 오른다 그러죠. 우리 거의 100% 수입입니다. 100% 아니고 99%인가 그 정도예요. 그 다음 돼지고기도 우리 보면은 뭐 스페인 고기 뭐 많이 있죠. 그죠?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원두, 그죠? 집에 커피 기르시는 분 없죠? 거의 수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드셨죠? 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자,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유류세도 지금 낮췄잖아요. 석유도 이제 기름값도 세금을 낮추면서 기름값 올라가는 걸 방어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철폐해서 결국 이제 우리 그 산업계에서 사야 하는 수입 원가를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그 다음 자산 가격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뭔가 해주고 있네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깎아주겠다. 집값 많이 올랐지? 깎아줄게. 종부세 내지? 깎아줄게. 그래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서 세부담을 완화해주겠다. 솔직히 뭐 종부세 내고 이러면은 보통 15억 이상 되는 집인데 이거 뭐 좀 깎아줘봐야 뭐 의미는 없어요. 뭐 내봐야 많이 내지도 않는 거고. 자,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생활 밥상 물가 안정 파트와 생계비 부담 경감 파트와 중산층의 주거 안정 파트로 나눠서 자,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 수입 원가를 절감시키겠다. 수입품 원가를 낮추겠다. 그리고 수입품에 들어가는 뭐 아까 관세 같은 거 철폐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또 뭐 식료품 중에 김치, 장류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좀 면제해주겠다. 그죠? 그리고 뭐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급해주겠다. 한 1,000억 정도인가요? 지금 제로페이 뭐 이런 각종 페이 그 정부에서 하는 뭐 10%에 30% 할인되는 이런 거 발행한다 그랬는데 아직 발행 안 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하겠죠. 그 다음 이제 식재료비 경감. 그래서 밀가루, 비료 뭐 이런 것들 세액 공제도 확대해 주겠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밥상 물가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그 다음 기본 생계비 부담. 자, 교육비 절감해 주겠다.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그 다음 교통통신비를 인하해 주겠다. 차 사면은 개별 소비세 내는데 그걸 30% 인하해 주고 5G 요금 비싸죠?
그거 중간 요금제라는 걸 만들어서 5G 되지도 않는데 좀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유도하겠다. 이자 부담 좀 완화시켜 주겠다. 좀 싼 대출 해줄 거고요.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전지원금 요 계속 주고 있죠. 그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이런 거나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을 주겠다. 그 다음 중산층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보유세 완화 아까 얘기했던 뭐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완화시켜 주겠다. 거래세 완화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좀 내놔라. 양도세 중과 안 해주겠다. 좀 배제해 주겠다. 그죠? 취득세나 양도세를 좀 중과 배제하겠다. 뭐 시기적으로 조금 약간 뭐 한 시기적인 제한은 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접근성 제고 뭐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들은 LTV를 완화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대출 받을 수 있어도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 낮아지면은 몇 년 후에 괜찮을 수 있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째 현대기아차 그룹이 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 지금 차가 거의 전장 제품이잖아요. 거의 뭐 전자제품이죠. 웬만하면 다 이제 기계가 아니라 엔진만 기계고 나머지 다 전기장치잖아요. 전장이라는 것은 전기장치. 차가 거의 전기장치화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물량이 부족하죠. 그걸로 인해서 5월 글로벌 판매, 미국 중심의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했다. 차 별로 안 팔렸다. 미국 시장에서는 30%나 차가 안 팔렸다. 만들지를 못하니까 팔 수가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 SUV 같은 뭐 산타페나 이런 인기 있는 모델 살려면은 뭐 1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현대기아차 5월 미국 시장 판매량 30% 급감한 12만 대 기록했다. 타 글로벌 완성차 대비 다른 글로벌 뭐 포드나 뭐 이런 토요타나 이런 거 대비 감소폭은 좀 선방했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도 다 반도체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누가 만듭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못 주는데 어디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에 줄 물량이 또 뭐 많이 있진 않겠죠. 그죠? 미국 시장의 5개 업체의 평균 감소폭은 37.7%인데 우리는 30%라서 현대차는 좀 선방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네요. 자, 왜 그러면은 차가 안 팔렸나? 안 팔린 게 아니고 못 판 거죠. 못 만들어서. 반도체난이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가용 재고도 부족.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현대기아차의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는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막 현대기아차가 야 글로벌 판매 2등하는 거 보고 와 잘한다 뭐 할 정도로 자 친환경 차 판매는 아주 성장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더라. 전년 동월 대비 7.1% 또 상승한 자, 15,000대를 미국 시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지? 만들면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왜 안 만들지? 그거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는요, 공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문 들어오면은 자 이제부터 만들게 다음 달에 나가요. 이게 아니에요. 주문 들어오면은 이 신규 주문이야?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정과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초고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약 800여 개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800여 개. 그러니까 미리 2년, 3년 전에 예약 주문을 해야지 2, 3년 후에 물량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뭐 몇 개월 뒤에 필요하다 한다고 물건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만드는데도 또 수개월 걸린다. 공정도 엄청 많고 공정을 하는 설비 세팅하는 데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원래 또 기존에 주문받았던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추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근로자들이 그냥 하루에 뭐 3시간만 자고 일을 해도 지금 뭐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뭐 3시간씩 잘 수가 있나? 그죠? 과정 볼게요. 코로나19로 차량 판매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주문을 미리 줄였습니다. 2020년 초에 미리 줄였어요. 차 안 팔릴 것 같다. 근데 이제 갑자기 예상외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딱 두 군데 투자하는 거예요. 집, 차. 그죠? 차박한 거. 집에 막 인테리어에 엄청 투자하고, 그죠? 집이 좋아야 되니까, 집 안에 오래 있으니까. 또 집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차도 또 하나의 집이잖아요. 거의 뭐 차를 주거용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차를 집처럼 예쁘게 꾸미고 차박도 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가 의외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다시 주문을 했죠. 하지만 이제 이미 반도체 공정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주문 별로 안 들어오네? 야, 이거 그냥 일반 반도체로 다 바꿔. 그런데 다시 그걸 되돌리기까지가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급격한 수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제 사촌 동생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일하는데 연구팀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해요. 야근을. 연구팀인데 석사인데. 그래서 물론 연봉이 뭐 확 올라가니까 야근하니까 1.5배 뭐 주말 2배 막 이렇게 주니까 뭐 돈을 엄청 많이 번대요.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문제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마지막 소재죠. 자, 경제산업 마지막 소재입니다. 미국에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실행했다라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 한 걸음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훅 날라서 아주 멀리 점프했다라는 거죠. 자, 6월 15일 날 금리 0.75% 피가 빠졌네요.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초강수를 뒀다. 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1%도 아니고 뭐 뽀작 0.75 이 정도 올렸다고 이게 막 엄청난 논란이 되나? 네. 엄청 큰 추격입니다. 보통 금리는요. 0.25씩 조금씩 올려요. 한 번 올리고 또 몇 달 있다가 올리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야 경제의 파급 효과가 적어요. 금리 0.25 올리면은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의 대출금리나 예금금리는 뭐 0.25보다 더 오르겠죠. 0.3, 0.4 이렇게 오를 건데 이거 0.75 이렇게 올리니까 대출금리가 4% 나가는 게 5%, 5.5%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 빅 쇼크입니다. 저도 대출 이자를 내는데 갑자기 확 뛰었어요. 자, 미국의 강력한 긴축 의지다.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는 거죠, 지금. 종전 미국의 기준금리는 밴드입니다. 딱 몇 프로가 아니고 0.75에서 1% 밴드가 기준금리 밴드인데 0.75 올렸으니까 1.5에서 1.75 밴드로 치솟았다. 우리나라 1.75죠.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신흥국에 있는 돈이 다 미국으로 지금 가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 있는 돈 빼가니까. 자, 이런 자이언트 스텝은 20년 만이네요, 거의. 그죠? 20년도 넘었죠. 그죠? 30년 만이네. 28년 만. 와, 30년 만. 여러분 30년 전에 몇 살이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태어나서 처음 본 사고다. 사건이다. 그죠? 라는 거죠. 자,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렸는데요. 자, 이렇게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들의 용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0.25%포인트 올리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많이 올렸다는 하는 거는 0.5% 올린 거겠죠. 그걸 빅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빅 스텝. 여기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근데 자이언트 스텝부터는 다 이제 저도 오래 들었던 얘기예요. 자이언트 스텝은 0.75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 이걸 한번 실행했다는 거죠.
근데 더 많이 올리는 게 있습니다. 1% 올리는 게 있어요. 울트라 빅스텝이래요. 저 울트라 빅스텝. 말장난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사 용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아니네. 하나 더 해야겠네요. 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 환경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 환경 파트입니다. 크게 3개의 소재가 있네요. 자, 3개의 소재. 먼저 첫 번째, 파업이 있었죠. 화물연대, 운송, 컨테이너 운송하는 화물연대에서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했습니다. 자,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파업 철회하고 다시 이제 복귀했는데 어쨌든 합의가 잘 됐는데 6월 달에 중요한 사회 이슈 중에 하나였죠. 두 번째, 기름값. 몇 달째 지금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4주 내내 올랐어요. 경유, 휘발유 다 2,000원 넘었고요. 경유가 휘발유를 뭐 능가하기까지 월등히 더 올라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다음 빈칸 끼워넣기 해볼까요? 무슨 소년 연령을 좀 낮추겠다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소년? 무슨 소년이죠? 형사 미성년자와 관련된 촉법 소년입니다. 이 중학교 1, 2학년 얘네들이 우리 촉법 소년이야. 막 범죄 저지르는 게 많죠. 막 차량 절도하고 누구 때리고 우리 절대 뭐 감옥 안 가. 우리 가봐야 뭐 소년은 훈계야, 훈방이야. 촉법 소년이죠. 만 14세.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 요 3개가 지금 주요 이슈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화물연대 전국에서 무기한 총파업. 명분이 있어야겠죠. 파업을 하려면.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해라. 아니, 그 폐지한 걸 다시 철회해라.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계속 끌고 가라. 안전운임제가 조만간 폐지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화물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이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최저임금제 없어지면은 최저보다 더 낮게 뭐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화물계의 최저임금제가 곧 없어지면은 이제 자율시장 경제 체제로 가서 가격이 자유롭게 조절될 건데 안 된다. 화물 최저임금 유지해라. 이걸 명분으로 총파업 돌입했습니다. 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줄여서 화물연대의 요구. 자,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운임제다. 최저운임. 2022년 12월까지만 이 안전운임제, 최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한시적으로 한 거예요. 그걸 일몰제라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딱 그 시간까지만 하는 거고 한시적으로 그 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제도. 일몰, 해가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만 하면은 안전운임제가 이제 없어지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안 된다. 최저운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 외에 운임 인상 해라. 산재보험 전면 적용해라. 지입제 폐지해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나머지는 뭐 늘 하는 요구죠. 자, 그 다음 6월 2일 그래서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됐고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한 16개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물류 대란이 이어졌죠. 이제 화물 이제 운송하시는 뭐 개인적으로 운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 소속되고 운송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회사 소속은 뭐 다 같이 노조의 분위기로 같이 가야 되니까 일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제 뭐 화물 트럭 사가지고 운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눈치 보여서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운송을 하기 위해서 또 공장이나 항구 같은데 차 끌고 가면은
노조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 막고 막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서 물류 대란이 한동안 좀 있었습니다. 주류업계 술을 그죠? 술 운반 못해서 막 술값 오른다 막 이런 얘기 돌았고요. 철강업계 등 산업에 타격이 있었다. 결국에 이제 6월 14일 국토부하고 합의해서 총파업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합의했냐? 안전을 이제 좀 더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재네요. 기름값 4주 연속 상승. 뭐 4주 연속이 아니고 뭐 지금 4달 이상도 계속 상승했죠. 그래서 경유 휘발유 다 2,000원 넘었습니다. 자, 6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는 2,013원. 다음 경유는 2,008원. 그래서 둘 다 2,000원 돌파했고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경유가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엄청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보통 이제 휘발유보다 한 200원 정도 경유가 더 쌌었는데 이제는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 판매하는 주유소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가장 큰 게 뭐 그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더 오르게 된 원인, 최근에 그거는 계속 지속된 거고,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 완화, 그리고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안 승인,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상승했다. 그래서 정부는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장하는 거죠. 연장하는 거. 유류세 30% 인하 조치 당분간 연장.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재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봐. 이거 꼭 해. 라고 한 지시로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 우리 초6, 중1, 2 범죄 저질러도 이제 수형, 감옥 가지 않는, 그죠? 뭐 소년원 이런 정도로, 반성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이런 훈방 비슷한 조치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촉법소년 연령을 좀 더 하향해야겠다. 이게 본격화되었습니다. 해야 되죠,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뭐 이성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고 한데, 그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공약이요.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자. 그죠? 12세 미만. 그러니까 보통 초3, 아니 초6.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은 중학생들은 촉법소년 아니다. 이제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 범죄 저지르면은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청소년 낙인 찍기다. 뭐 교정시설의 수용력이 문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추면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 중1, 2 그 수용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 관리 어려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론도 있고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하자. 신중히 하지만 결국 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쪽이 맞다고 봅니다. 신중히 추진. 결국 추진. 자,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0세, 14세 미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 10세. 만 10세 밑은 아예 이제 뭐 법적인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없는 거고, 그죠? 뭐 형사 책임 능력 이런 자체가 없는 거고, 지금 요 나이는 자,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아예 이제 형사 미성년자.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적인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 대신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이런 처분을 받죠.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소년 범죄가 증가했다. 결국 이것 때문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겠죠.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환경 파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국제 외교 파트 시사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